네, 8월 12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가 0.62%, S&P 500이 0.25%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16% 내렸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 섹터가 올랐는데 소재와 산업재, 금융 섹터가 1%대 상승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의회에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연율 5.4%를 기록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WTI는 전일보다 1.6% 올라서 배럴당 69.4달러로 마감을 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내려서 1.3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식 전략 듣겠습니다. 중국 이슈 분석 발표합니다. 박인금 조철근 연구원입니다. 지난 2020년 4분기부터 중국 정부는 플랫폼 반독점 규제를 시작으로 여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마윈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나 DG 추싱의 미국 상장 관련 괘씸죄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새로운 정책 사이클에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덩시아오핑 2세대 정부에서 2020년 소강사회 건설을 중간 목표로 제시하였고 최종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가 동반되는 대동사회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 뜻합니다. 대동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국의 종점 과제는 공동부유입니다. 반독점 관련 규제는 시작일 뿐이고 올해부터는 중국 정부의 과제가 케이크 크기 확대에서 케이크 분배 방식 조정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반독점에서 나아가서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배경은 민생과 안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빈부격차 축소와 공동부유 추구, 두 번째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세 번째는 데이터와 공급망 안보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디지털 wen화 도입 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14조 원인 계획 내용의 주축으로 정부는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산업을 지원하고 출생률을 저하시키거나 생활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은 규제하는 등 산업별 정책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민생과 공동부여라는 명분 하에 인터넷 플랫폼과 교육 외에도 부동산, 헬스케어, 보험, 은행, 그리고 고급 백조와 같은 일부 소비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이 중국 정부의 규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값 인하를 위해 정부가 공동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보험업종은 보험료를 낮추는 반면 보장은 확대하는 손해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중국 정부가 교육 산업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전반이 급등한 것은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대동사회로 가는 첫 해인 만큼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은 중국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의 14차 5개년 관련 계획은 3분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연말로 가면서 규제 정책이 주식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은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과 규제하는 산업을 분류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와중에도 2차 전지와 태양광, 반도체 등 관련주로 구성된 당사 하반기 추천 종목은 최근 두 달간 2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수혜와 피해가 엇갈리는 3분기까지는 2차 전지와 태양광 등 정책 수혜 업종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 업종 간 밸류에이션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인 바 4분기로 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업종의 비중을 축소하고 저평가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끝으로 현 시점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는 중장기 성장성 둔화를 감안해도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반독재 규정과 같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간 내 유의미한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규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이후 저점을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싫어하는 게 좀 불확실성인데, 문제는 이 규제가 3분기에 과연 끝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년까지도 좀 계속 이런 규제 스트레스가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이 중국시장 보는 시각이 좀 계속 안 변할 것 같거든요. 아까는 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좀 점차 주식시장의 진출력이 둔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이 과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지가 좀 의문인데, 내년까지 그림을 놓고 보면 이런 규제 스트레스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정책 방향성이 지금 사실 확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하는 산업, 지원하는 방향이랑 규제하는 방향이 저희가 미리도 짐작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런 정책 방향성은 바뀌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좀 조정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올해 4분기 10월에 19기 요중 전회이고 내년 2월 달은 북경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앞둬서 사실 규제 정책에 대한 강도는 아마 4분기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한 이런 학습 효과 말씀드렸는데 교육 산업까지만 해도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반응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알코올 섭취가 몸에 유해하다 이런 논평도 있었고 또한 분뇨에 대한 전자담배 관련 논평도 이어서 있었는데 관련 기업 주가는 이런 뉴스로 장중에 좀 많이 빠졌다가 장 후반에 좀 많이 반등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이미 학습 효과가 점차 나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방향성 지원하는 거랑 규제하는 정책으로 나눠서 분류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주식시장의 이런 우려보다는 나눠서 보는 거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IT 부품 산업입니다.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전일 갤럭시 언팩 이벤트를 통해서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를 했습니다. 글로벌 출시는 8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전작 대비해서 가격이 이제 40만 원 정도씩 저렴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특징으로는 갤럭시 Z 폴드 3 같은 경우에 전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탑재되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완전한 풀스크린이 구현이 됐고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로 이제 펜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가 확대가 돼서 소비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예상보다는 판매가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된 성능 그리고 기능에도 가격이 전작 대비해서 40만 원 정도 저렴해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그 Z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저렴한 제품이 이제 199만 원 정도 되고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아져서 이제 125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격이 이제 많이 합리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소비자 쪽에서는 좀 더 이제 접근하기 쉬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분야에서 경쟁력이 이제 많이 악화된 상황인데 그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을 빠르게 좀 확대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이녹스첨단 소재, BH 같은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맥스, 오리온, 조미준 연구원입니다. 네, 코스맥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는 2분기 실적이 중국 코조 때문에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프리뷰 시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이 높아진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작년 연말 코스맥스 어닝 쇼크의 원인이었던 미국 법인 고객사 하드캔디 일회성 비용이 70억 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이번에 2분기 때 53억 원이 나왔음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고요.
중국이 끌어주고 한국이 밀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6.18 행사 호황에 따른 수혜가 있었고요. 신규 고객사에게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높은 단가로 수주하면서 P와 Q가 상승을 했고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국내도 작년도 손소독제 엽기적 부담이 있었지만 화장품이 19% 이제 고성장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하반기 보시면 이제 기저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경쟁력이 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그리고 업종 내 탑픽 관점 유지하겠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는 2021년, 2022년 EPS 추정치를 각각 6%씩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예,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코스맥스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듯이 그 브랜드 회사들은 중국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좀 우려감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ODM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은데 다른 업체들 현황이 좀 어떤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 지난번에 원료비 공개 관련해서 중국 규제 이슈가 있었는데 코스맥스는 이런 거에 좀 뭐 영향이 좀 어떤지 추가 설명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도 있고 여기에 이제 마케팅 경쟁 심화 이슈가 있어서 브랜드 업체들은 뭐 3분기 상황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이러한 경쟁에 오히려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특성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내의 경우는 7월까지는 고성장 흐름 계속 지속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플레이어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협상력은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기초 체력 자체가 증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또 하나 질문 주신 그 규제 이슈는요. 코스맥스 경우는 우선 중국은 현지 고객사의 90%가 로컬 고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제품은 고객사 수출을 대신 등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복합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제품 생산 관련해서 이들 코스맥스의 레시피가 외부로 노출되는 우려는 지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오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엽기저 부담, 원재료 가격 부담, 공급 전환의 이슈 모두 맞물리면서 2분기가 가장 최악의 시점이었고요. 월별로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 임팩은 뭐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악재가 현재 완화되고 있고 뭐 가격 인상 모멘텀도 계속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점진적 실적 회복 기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온 투자 의견 바이오 목표 주가 17만 5천 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익 IPS 발표하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48,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근거는 실적 추정치 하향이고요. 2022년에 그 21년 대비해서 이제 감익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상고하저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620억 원 나올 것 같은데 2분기 대비해서 39%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일단 3분기에 반영될 매출의 상당수가 삼성전자 낸드 장비 관련 매출인데 이게 인식 기준 때문에 3분기에서 2분기로 조기 반영돼서 3분기 실적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D램이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 투자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상당히 좀 많았었고 3분기, 4분기는 그거보다 좀 약간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것대로 내년 1분기부터 D램 고정거래 가격이 한 10% 내년 1분기에 한 10% 가까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지금은 많이 하는데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빠지는 것과 동시에 이 회사들이 업황이 좀 둔화되면 투자를 아마 이제 축소를 시킬 겁니다. 투자를 이제 보수적으로 다시 전환을 할 것 같고 내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장비 업체들 실적에 내년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내년 매출액은 올해 대비해서 한 11% 정도 감소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32%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NC소프트하고 SK텔레콤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SK텔레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분할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발표가 됐었고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좀 상승을 했다가 조금 모멘텀 공백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달에 인적 분할하고 액면 분할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 있고요. 이제 시기가 조금 다가오면 조금씩 제대로 된 이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21조인데요.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분할이 되면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가치만 해도 18조 이상의 밸류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ATT 캡스 11번가 웨이브 등 제 다양한 그 신규 성장 사업에 대한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SK텔레콤의 존속법인 이제 통신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어제 K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G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고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당금을 주당 배당금, 그러니까 전체 총액 배당금을 이제 작년 수준을 유지를 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이제 지주회사와 통신법인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이 지금 현재 10,000원보다 훨씬 올라가는 16,000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하반기 연말이 될수록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말씀드리면요. 일단 블레드 앤 소울 2 출시가 이제 다다음 주로 이제 26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제 리니지 W라는 신작을 공개를 했고요.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깜짝 공개였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오딘이 성공을 하면서 리니지 M이나 2M 매출이 좀 하락하고 순위도 좀 떨어진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져 있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로 좀 반등은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르가 MMORPG인 거는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불소2는 동양풍의 좀 MMORPG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존과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특히 오딘이 또 약간 북유럽풍 MMORPG여서 달랐던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불소2도 일정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니지 W는 글로벌향으로 만드는 리니지이고요. 8월 19일 날 쇼케이스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좀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제 조금 부진했는데 사실 이제 게임주는 2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신작 라인업이 더 중요한 만큼 3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신작들 그리고 다음 주에 리니지 W, 쇼케이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 적자 274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비카지노 부문이 내국인 레저 수요 덕분에 성장 중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 매출 자체도 비슷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비카지노 매출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효과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최근 4단계 도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2분기 대비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수기 특유의 높은 ADR을 고려하시면은 매출 자체의 성장은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비용 부문 보시면 작년부터 파라다이스는 버틸 힘 구축을 위해서 고정비를 크게 줄여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연결 기준으로 보셨을 때 분기별로 약 130억 원 정도의 판관비와 그리고 200억 원 정도의 매출 원가단에서의 고정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비용이 효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 정상화가 되는 시점까지는 버티림이 충분하고 그리고 영업 정상화 이후에는 이 부분 덕에 매출 레버리지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부동산세가 약 4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QOQ로 봤을 때 다시 고정비가 증가하는 구간이 아닌가 하고 보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세 납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분기 진행되어 왔던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2,000원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보산철강 말씀드릴 텐데요. 보산철강은 중국의 최대 철강 기업이고요. 보산철강은 매월 출고 가격을 발표를 하는데 7월에 이어서 8월, 9월 가격까지도 동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이 떨어진 것과 유통시장 가격, 그다음에 재고 수준,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하반기 철강 감산 정책 및 철강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모두 고려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근 중국의 철강 가격은 7월 말까지 반등세가 이어졌으나 8월부터는 다시 좀 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9, 10월 성수기를 좀 앞두고 있어서 가격 상승세를 기대를 했었는데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철광석 가격은 최근 한 2달 동안에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8월 들어서만 해도 한 10% 정도 떨어져서 지금 중국의 감산 정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한 또 철강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철광석 가격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기대하고 있는 게 2021년 철강 생산량이 2020년을 넘지 않을 거다라는 중국 정부의 그런 언급 때문에 하반기 철강 감산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최근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치국에서 탈탄소화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었고 국제적인 탈탄소화 노력을 중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반기 감산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중국 전역에서 일률적이고 적극적인 철강 감산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보산철강 주가는 최근에 7.2위안에서 8.1위안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3개월째 출고 가격 동결을 했고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화 노력 및 감산 정책 등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추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스타트 홀딩스 발표하겠습니다. 임주영 연구원입니다. 네, 업스타트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사가 제시하는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종목으로 7월 말에 편입이 됐고요. 비즈니스 모델하고 투자 포인트, 리스크 요인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AI 모델을 활용한 이제 대출 플랫폼 업체이고요. 대출 심사를 자동화하거나 신용을 AI 모델로 평가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특징은 에셋 라이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신용 위험을 전혀 지지 않고 수수료 기반의 수익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매출원 자체가 이제 파트너 은행이 지불해주는 추천 수수료가 있고요. 이게 이제 건당 한 4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이용료, 그러니까 파트너 은행이 AI 모델을 이용하고 내는 수수료인데 이게 건당 한 200~300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자 상환이나 처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IT 투자 여력이 좀 제한적인 미국의 지역은행, 중소은행, 신협들 이런 상호금융 대상으로 타겟팅을 좀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확대 스토리인데 지금은 주력 사업부가 이제 개인 신용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자동차 대출 시장에 진출을 했고 향후에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시장으로 이제 진출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자동차 대출 시장 규모가 개인 신용대출 시장보다 한 7배 정도 큽니다. 현재 이제 자동차 프로디지라는 자동차 리테일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 대출의 제휴자 상품을 론칭을 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실적 기여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장기 성장성 강화랑 멀티플 확장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성장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EPS가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1분기에 매출액이 90%, 2분기에 1000%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물론 코로나 기저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순이익률도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 매출에서 차입자 정보 확인이나 검증에 들어가는 변동비 빼면 다 공원이익으로 인식을 하는데 공원이익률이 50%가 넘는 그런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26%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기존 6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에비타 이익률도 10%에서 17%로 큰 폭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유일한 약간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소수 고객 편중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매출이 크로스리버뱅크라는 은행향 매출 비중이 한 60%가 넘는데 좀 파트너 은행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처를 좀 분산시킬 좀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경쟁사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랜딩클럽, 랜딩트리, 소피, 스퀘어, 페이팔 정도가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업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또 애플로 비교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보고 있고 시장의 선점 효과라든지 좀 이런 AI 모델이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서 견고해지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편입하고 이제 수익률이 어제까지 해서 40% 정도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감안할 때 이런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 말고도 유니티 소프트웨어나 독서모티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한 10에서 한 30%까지 올랐는데 관련해서 좀 어제 뉴스부 플로어나 이슈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체크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고요. 탑라인이 원래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20-30% 성장하는 앤데 거의 40% 넘게 45% 이상 성장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을 따로 업데이트를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중소형 기술주한테 특히 이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은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주는 환경은 좀 지속되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